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인연을 끄는 듯 깊숙한 산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송매로 5년 전 부모님을 여의고 기댈 곳 없이 홀로 산의 품에서 자란 외톨이였어요. 대신 굽이치는 산새와 숨쉬는 듯한 나무들이 그녀의 친구이자 가족이었고, 온갖 희귀한 약초들은 그녀의 스승이자 생명이었지요. 송매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산의 숨결을 읽고 땅 밑의 기운을 느끼며 병든 풀과 아픈 짐승을 알아보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어느덧 푸른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이었어요. 송매는 여느 때처럼 약초를 캐기 위해 더 깊은 산으로 들어섰습니다. 험준한 바위를 오르고 우거진 숲을 헤치며 나아가던 중 낯선 인기척과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송매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답니다.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이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고운 비단 도포는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 자제인 듯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위태롭게 끊어졌고 차가운 체온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듯했어요. 송매는 산중을 벗어난 바깥의 사람, 그것도 사내를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여 그녀는 한껏 경계심을 느꼈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그의 애처로운 모습에 곧 연민을 품을 수밖에 없었지요.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송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사내는 미약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송매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부축하여 자신의 거처로 옮겼습니다. 큼지막한 바위 아래 작게 위치한 초가집은 송매가 산에서 채취해온 온갖 약초들의 향과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송매는 사내를 눕히고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의 상태를 보아하니 본디 앓고 있던 깊은 지병의 영향으로 몸이 쇠약해진 데다 원체 약하던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한 산행을 감행한 듯 했지요. 하여 기력이 극도로 소진된 상태였답니다. 송매는 급한데도 우선 기력을 되찾아주는 데에 도움을 주는 약재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엊그제 산에서 캐온 몇 가지의 귀한 약초들이 있었기에 그것을 정성껏 다려 사내의 입에 넣어주었지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차가워지는 그의 손을 녹이고 희미한 숨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며칠 밤낮으로 송매의 간호가 이어졌습니다. 병세가 위중하여 사경을 헤매던 사내는 송매가 다려준 약초와 산속의 맑은 기운 덕분인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동자에 뚜렷한 빛이 돌아왔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을 살린 송매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내가 대체 어찌 이러한 곳에, 그대는 누구시오?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아직은 움직이지 마시고 더 쉬셔야 합니다. 산중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여 제 거처로 모셨습니다. 굉장한 약골이셨기에 망정이지 건장한 장정이셨으면 제가 모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야생짐승들의 식사가 되실 뻔 하셨습니다. 그렇소이까. 이거, 낭자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군요. 초면에 매우 중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내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맑고 고상한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언뜻 비루하고 천해 보이는 자신의 옷차림을 보았음에도 사내는 자신을 하대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송매는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서 그에 대해 품고 있던 경계심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약재부터 들어보셔요. 나리께서 앓고 계시는 지병의 완치까지는 어렵겠으나
잃은 기력을 보양하는 데에는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송매는 담담하게 말하며 새로 달인 약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얼굴과 약사발을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독 같은 것은 타지 않았으니 안심하십시오. 못하면 제가 먼저 마셔 보이면 믿으시겠사옵니까? 농인지 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뾰루퉁한 표정으로 송매가 말하자 사내는 힘없이 피식 웃어 보이고는 사발을 받아 한 번에 들이켰지요. 그리고 혈혈단신으로 자신을 구하고 간호까지 해준 송매에게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한눈에도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의 수려한 외모는 물론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모습과 약초에 대한 비범한 지식이 확실히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헌데 낭자께서는 어찌 이 깊은 산중에 홀로 지내시는 것이오. 약초에 대한 지식도 예사롭지 않으니 혹 풍파를 피해 은둔에 계시는 의원이라도 되시는 게요. 사내의 질문에 송매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산에서 나고 자라 산의 이치를 조금 알 뿐입니다. 의원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부끄러운 말씀이십니다. 그저 나으리께서 제때 저를 만나 목숨을 건지신 것이 천운이셨겠지요. 사내는 송매의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양의 명문가 자손인 이연이며 저주와 다름없는 가문대대로 전해오는 지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던 중 한간의 전설처럼 구전되던 설령초라는 약초에 대한 풍문을 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지요. 하여 그것이 자신의 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여긴 이연은 설령초를 찾아 조선 팔도를 헤매다가 이 산까지 흘러들어왔다고 털어놓았어요. 설령초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비방의 약초로 세상에 그 효능이 알려져 있지만 정작 어디서 자라는지는 아는 이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낭자께서는 혹시 설령초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약초만 있다면 제 지병을 씻은 듯이 고칠 수가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이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송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병세와 삶에 대한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송매의 마음을 아릿하게 만들었지요. 송매는 이연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설령초가 자라는 곳은 산에서도 가장 깊고 험한 곳이며 맹수들의 영역이고 발을 헛디디면 목숨을 잃는 위험천만한 곳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령초에 대한 바깥 세상의 광기 어린 열망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것을 절대 발설하지 않고 지켜오던 참이었어요. 설령초는 정말 존재하는 약초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지요. 산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송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전설로만 치부되던 희귀한 약초가 실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습니다. 안도와 호기심, 그리고 색다른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이연의 팔뚝에는 소름이 돋아났지요. 한편 산어기 초입에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장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는 오늘 한객 손무리들이 술김에 뱉어내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다름 아닌 한양에서 온 귀한 손님 하나가 이 고을 저작거리의 약재상이란 약재상은 모조리 뒤져대며 특이한 약초를 찾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하는 약초를 구하지 못하자 그는 홀로 이 깊은 산중까지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지요. 지나가던 신만이 중 누군가는 그가 깊은 산에서 혼자 쓰러진 것 같다는 말을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자신의 죽어가는 목숨을 살린다는 비방의 약초를 찾는다는 뜬구름 잡는 말까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평상시라면 흘려들을 법한 이야기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모는 그 길로 바로 인근 읍내에서 가장 큰 한약방을 운영하는 약재상 진태성에게 달려갔지요. 이 진태성이라 하면 겉으로는 덕망 높은 상인 행세를 하지만 실상은 희귀 약재를 독점하고 막대한 부를 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었어요. 탐욕으로 똘똘 뭉친 태성은
일찍이 교활하고 잔혹한 성미로 이 일대의 약재 상권을 단숨에 거머쥔 자였습니다. 주모는 예전부터 태성에게 주막을 오고 가는 뜨내기들의 입에서 귀중한 약초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전설 속에만 회자되던 희귀한 약재에 대한 풍문을 알려주는 대가로 푼돈이나 챙기고 있던 중이었어요. 주모는 간밤 자신의 주막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를 빠짐없이 태성에게 전했답니다. 죽어가는 목숨을 살리는 약초라.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필시 설령초를 시사하는 느낌이렸다. 헌데 그것을 어찌 한양의 사내가 찾는다는 말이던가? 게다가 홀로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 이거 관심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구만. 좋아, 주모 수고했네. 태성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엽전 몇 냥을 던져준 뒤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그것만 손에 넣는다면 너희들에게 평생 쓰고 남을 재물을 제공할 터. 당장에 그 사내에 대한 용모를 수집하여 그자에 대한 실마리와 함께 그자가 찾는다는 그 약초의 행방까지 쫓아보거라. 태성의 목표는 단 하나, 그 귀한 약초를 가로채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성이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며 수하들을 시켜 산중을 헤집고 있던 그 시각, 속매의 극진한 간호와 보살핌으로 이연은 어느덧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제법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지경까지 좋아졌답니다. 헌데 기력이 회복되자마자 이연은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속매의 꾸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설령초를 찾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지요. 낭자가 염려하는 바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나는 그저 내 목숨을 아끼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오. 내게는 원대한 꿈이 있어.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 특히 아주 간단한 치료와 약재만 주어진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병세에도 그것을 구할 길이 없어 비참하게 명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소를 건립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위중하지 않은 병에 쓰러져 가는 사람은 없도록 그들을 구휼하겠다는 꿈이오. 이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이제 목전까지 왔는데 내 지병 때문에 이 원대한 포부가 무너져서는 아니 돼요. 허니 나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설령초를 손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죽음 앞에서 움켜쥐려는 마지막 희망과 또한 사내의 가슴에 품은 큰 뜻을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속매는 그간 이연의 곁에서 그를 간호하며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함과 또한 선의에서 비롯된 이협심에 매료되고 있었지요. 그간 속매는 산밖의 마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악인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산을 망가뜨린다는 생각뿐이었기에 그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지만 이 이연이라는 사내만큼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곁에서 지켜본 그의 병약한 모습에 자꾸만 마음이 쓰이던 중이었어요. 홀로 산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를 이토록 깊이 염려하는 감정은 처음 있는 일이자 또한 생경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연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올죄어오는 느낌을 받았지요. 결국 속매는 그의 굳은 의지를 자신이 꺾을 수 없다는 판단에 당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연을 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연과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희미하게 나풀거리는 그의 생명의 불꽃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주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충동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나으리께서 정가시겠다면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허나 이 산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말을 따라주셔야 무사하실 수 있습니다. 속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연은 속매의 결심에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속매의 집에서 단단히 준비하여 짐을 꾸린 뒤 깊은 산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송매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지만 이연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깎아지른 바위와 발목까지 빠지는 습지, 갑자기 나타나는 짐승의 발자국까지 모든 것이 이협으로 다가왔지요. 병약한 이연은 금세 숨이 차오르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참으로 낭자는 대단도 하시오. 어찌 그리 걸음이 빠르신 게요. 흡사, 바위 위를 뛰어다니는 다람쥐를 보는 기분이구려. 괜찮으신가요? 제가 대단하다기보다는 나리께서 산에 치고 너무도 병약하신 것이랍니다. 그때마다 송매는 지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짐을 나누어 들었으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에서 불가사의하게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과 또한 세심한 보살핌은 이연에게는 참으로 큰 의지가 되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송매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동굴이나 바위 틈을 찾아내고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거리는 불꽃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새웠지요. 그럴 때마다 이연은 송매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양의 번화가 이야기, 서책 가득한 서재 이야기, 부패한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허덕이는 가난한 백성들의 이야기까지. 송매는 눈을 빛내며 이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도 읽어서 낡아버린 서책으로만 보던 세상이 이연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나는 듯했지요. 나리께서는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으십니까?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가득한가 봅니다. 송매가 순진하게 묻자 이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제 알량한 지식 따위는 그저 서책을 통해 배운 것들일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아리 낭자께서 체득하고 계신 그 지혜가 더 깊은 듯합니다. 낭자는 산의 언어를 읽고 풀벌레의 울음소리로 비를 예측하지요. 저는 글자를 알지만 살아 숨쉬는 자연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가까울 지경으로 무력할 뿐입니다. 이연은 진심으로 송매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병약한 몸을 부축해주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그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송매는 이연의 따뜻한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풀벌레가 우는 산중의 밤이 기울 때마다 송매는 이연이 가진 병의 깊이를 느끼며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꿈에 대한 간절함에 몹시도 깊은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설령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동안 병약한 그를 돌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연정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기침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고 그의 희미한 미소 하나에 세상이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낭자 괜찮으시오? 어째 얼굴이 빨간 것이 모닥불에 있기라도 하셨소이까? 무슨 말씀이셔요? 누구의 얼굴이 빨갛다고 그러십니까? 낭자가 지금 본인 얼굴의 색을 보지 못하여 그러시는 것입니다. 산딸기도 그보다는 덜 빨갈 것만 같구려. 이연의 말에 그야말로 새빨갛게 익은 홍시가 되어버린 송매는 가슴팍으로 다리를 끌어안으며 콧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였지요. 달이 높게 걸려있던 어느 날의 밤, 이연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동굴 안에 누워서 차가운 식은땀에 젖어드는 이연의 모습을 보며 송매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나리, 괜찮으셔요? 정신을 좀 차려보셔요. 제가 얼른 근방에서 해열에 필요한 약초를 가져오겠습니다. 송매는 한달음에 밖으로 달려나가 해열 효과가 뛰어난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약초를 찾아 돌아온 그녀는 약초를 짓지어 이연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그러나 그는 약초를 제대로 씹어 삼키지도 못하는 상태였지요. 송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입에 약초를 우겨 넣은 뒤 그것을 잘게 씹어 이연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안의 약초를 이연에게 넘겨주었지요. 그녀는 이연의 곁을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이연은 자신을 위해 애쓰는 송매의 손을 잡았어요. 낭자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미안하오. 괜한 나의 고집 때문에 그대를 고생만 시키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연의 진심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송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리, 그런 재미없는 말씀이랑 마셔요. 약초의 기운을 받고 몸이 열이 내려가면 곧 나으실 겁니다. 힘을 내주셔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위태로운 밤이 지나가자 다행히 이연의 열은 조금 내렸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기며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지요. 이연은 약해진 모습 그대로 송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송매에 대한 깊은 감동과 애틋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낭자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소. 그간 나는 그저 내 원대한 포부를 위한 재료로 내 목숨을 쓸 뿐,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은 모르고 지냈다오. 헌데 낭자 덕분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제게 쇠약한 몸과 지병을 주셨지만 또한 얄궂게도 낭자라는 소중한 인연도 함께 주시는군요. 만약 제가 살아남는다면 그때의 낭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송매는 그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어요. 송매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연의 볼 위로 뚝뚝 눈물방울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어요. 그리고는 살포시 그의 미약한 숨소리가 들리는 품에 자신의 봉긋한 가슴을 맞대었지요. 이러한 두 사람의 애틋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보낸 하수인들로부터 이연의 대략적인 행방과 그가 찾는 약초가 실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지요. 태성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 죽어가던 놈이 산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게다가 그 옆에 약초꾼을 하던 계집 하나가 붙어 다닌다는 풍문이 들린다는 말이었다. 허면 필시 그 약초꾼 계집이 설령초의 위치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놈들을 찾아내 약초를 빼앗고 그 처녀의 입을 막아라. 아무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 태성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의 신복들은 짐승처럼 잔혹하고 냉혈한 자들로 돈이라면 사람 목숨쯤은 파리처럼 여기는 자들이었기에 이연과 송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산중에서 설령초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점점 두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몇 날 며칠 올랐을까요? 산은 깊어질수록 낯선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나무의 모습은 기괴하게 뒤틀렸고 땅에서는 이름 모를 풀들이 독초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겨운 험한 여정이었지만 송매는 꺾이지 않는 눈빛으로 이연을 이끌었어요. 이연은 경세로 인해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밭은 숨을 몰아쉬었지만 송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요. 낭자, 정말 이곳에 설령초가 있겠소? 이연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송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암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 중간쯤 희미하게 푸른 기운이 감도는 작은 틈새가 보였지요. 자, 저 틈새가 보이시나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찾는 것이 있는 장소입니다. 산의 가장 깊은 심장에 자리한 세상 사람들이 설령초라 부르는 약초의 보금자리 말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오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송매는
암벽의 험준함을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닌 바람과 세월이 깎아 만든 길이었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지요. 이연은 암벽을 올려다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송매는 그의 곁에 다가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니, 나리께서는 여기서 기다려 주셔요. 제가 설령초를 가져올게요. 아니 됩니다. 낭자, 위험하오. 낭자마저 다치기라도 한다면 나는. 이연은 소리치며 송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송매는 단호했지요. 나리께서 이곳까지 오신 것은 설령초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암벽은 이 산에서 나고 자란 제가 아니면 아무도 오르지 못할 곳입니다. 예전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의 나리께서는 저에게도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허니, 이대로 나리를 죽게 둘 수는 없어요. 나리는 이제 저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남으셔야 하는 사람이에요. 송매는 이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암벽을 오를 채비를 했어요. 그녀는 산을 타는데 익숙했고 바위의 틈새와 뿌리를 이용하여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산짐승처럼 날렵하고 거침없었지요. 이연은 숨을 죽이고 송매가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아슬아슬하게 나아가는 그녀를 보며 그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 저 가녀린 채구로 암벽을 타고 있는 송매의 모습을 올려다보며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송매가 암벽의 절반쯤 올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래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놈이 이연이고 저 처녀가 약초꾼이다. 어느새 두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온 태성과 그의 신복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끈질기게 추격해 온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태성은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이연을 쏘아보며 기름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진작에 당신일 줄 알고 있었지. 우리 약방에서도 그리 설령초를 찾아대시더만 거참으로 끈질기시구려. 허나 이제 그 약초는 내 것이오. 순순히 포기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아참, 아니지. 설령초가 없으면 어차피 당신은 죽은 목숨이니 목숨만은 살려준다는 말은 상황에 맞지 않는구만. 태성은 대도하는 농을 치며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하인들은 험악한 인상으로 이연을 에워쌌어요. 이연은 병든 몸으로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암벽을 오르던 송매는 아래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연의 입에서 들었던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서 볼 법한 기운을 내뿜고들 있었으니까요. 송매는 더욱 빠르게 암벽을 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설령초를 선점하여 그것을 무기로 삼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태성은 송매가 약초에 다가가려는 것을 보고 소리쳤지요. 저 계집을 막아라. 약초를 손에 넣기 전에. 수아 하나가 암벽 아래에서 송매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날카로운 화살촉이 송매를 향해 날아왔어요. 송매는 재빨리 몸을 틀어 화살을 피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화살에 옷소매가 찢어졌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어요. 송매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여나 이대로 암벽에서 태성의 수하들에게 당하기라도 하면 홀로 남게 되는 이연은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 뻔했지요. 송매는 천천히 암벽을 내려오며 산에서 익힌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암벽의 주변에는 노란 꽃의 약초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의 잎사귀는 약용할 수 있었으나 꽃잎의 수술에 묻어있는 분말이 눈에 들어가면 독성이 강해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하는 작용을 했지요. 송매는 그 약초의 꽃잎들을 재빨리 뜯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다다랐을 때 자신을 에워싸고 있던 태성과
수아들의 눈을 향해 꽃잎의 분말을 입으로 훅 불어버렸지요. 그거 내 눈! 독성의 분말은 태성 일행의 눈에 들어가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비비며 비명을 질렀고 잠시 동안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송매는 그 틈을 타 재빨리 쓰러져 있는 이연에게 달려갔어요. 태성과 하인들은 아직 독초 분말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리, 괜찮으셔요? 자, 이 틈에 어서. 내 이연! 감히 나에게 독을 써! 정령 죽고 싶은 게냐? 태성은 분노하여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하인들도 정신을 차리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송매 역시 자신의 허리춤에서 단도를 뽑아 그들 앞에 겨눈 채 맞섰습니다. 이연은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약한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송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었지요. 송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널린 돌멩이와 나무까지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산의 모든 지식을 무기로 삼았지요. 그녀는 빠른 몸놀림으로 태성 일행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마치 날다람쥐처럼 그들의 손목과 발목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또한 그들을 미끄러운 풀이 깔려 있는 곳으로 유인하여 잡아뜨리고 독성이 있는 약초 가루를 던져 혼란을 주었지요. 그녀는 싸움을 배운 적 없었지만 산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본능적인 움직임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그들을 10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요사스러운 계집! 태성은 분노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송매는 간발의 차이로 칼을 피하고 재빨리 주변의 칡 넝쿨 틈으로 몸을 피했지요. 몸집이 컸던 태성이 넝쿨 사이를 넘으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이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땅에 떨어진 몽둥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태성의 뒤를 노렸어요. 태성은 이연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야하! 이연이 있는 힘껏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몽둥이는 태성의 뒤통수를 강타했고 태성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힘에 못 이겨 이연 역시 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나리! 송매가 깜짝 놀라 이연에게 달려갔어요. 독초가 들어가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송매와 싸움을 하며 손과 발을 크게 다친 수아들은 태성이 쓰러지며 내지른 비명 소리를 듣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저 요사스러운 날랜 몸집의 여인에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약초의 당의 곤욕을 치르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일이 완수되기 전에는 제대로 품을 쳐줄 수 없다며 태성이 구두 세기질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대로 받지도 못한 돈 때문에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들의 충성심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요. 송매는 쓰러진 이연을 부축했어요. 그러자 이연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송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힘없이 씩 웃는 그의 얼굴을 보고 송매가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내가 또 한 번 목숨을 구하는구려. 어쩜 그리도 날쌔시오. 장정 여럿을 홀로 상대하다니 참으로 낭자라는 사람은 대단하기 그지없군요. 참으로 무모하기 짝이 없으십니다. 혹여나 저자가 눈치채고 일검을 넣었다면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질 뻔하였다고요. 정말이지 못 말리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리께서 제 목숨도 한 번 구하신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이연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송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송매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자가 기절해 있는 틈을 타서 설령초를 가지러 가시지요. 자, 제가 도와드릴 테니 일어나 보셔요. 송매는 밧줄로 태성을 나무에 단단히 묶어놓은 후 다시 암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높고 험해 보였지만 이연을 살리겠다는 일념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송매는 이연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 다시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암벽 중간의 틈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푸른빛을 뿜어내는 설령초가 자라고 있었지요. 송매는 조심스럽게 설령초를 캐내어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한 후 후들거리는 다리를 추스리며 이를 악물고 암벽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오직 이연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었어요. 송매는 제 품속에서 애써 캐낸 설령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푸른 기운이 감도는 신비로운 약초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암벽 아래 작은 샘물에서 물을 떠와 불을 피우고 설령초를 정성껏 다렸어요. 임기응변으로 마련한 약이 완성되자 송매는 이연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히고 약그릇을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하고도 쌉싸름한 약물이 이연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약초의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이연은 생명력이 다시 솟아나는 듯한 강렬한 기운을 느꼈어요. 약을 다 마신 후 이연은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가슴이 비로소 시원해지는 듯했지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송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초를 캐고 자신을 부축하느라 상처투성이었지만 이미 이연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낭자, 온몸에 기력이 다시 돌고 있소이다.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이연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송매 또한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사이좋게 하산하여 송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령초의 효능은 실로 신비로웠어요. 며칠이 지나자 이연은 거짓말처럼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늠름한 사내의 기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송매의 보살핌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낭자,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듯 싶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낭자에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우리를 쫓던 자가 앙심을 품고 우리를 추격할지도 모르니 저와 함께 한양으로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양으로 돌아가 몸을 완전히 회복하고 모든 일을 정리한 뒤 낭자를 세상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연은 가슴속 깊이 품어왔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송매는 그의 고백에 눈물을 쏟았지요. 평생 홀로 산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따뜻하고 진실된 이연의 다짐은 세상 전부와 같았어요. 나으리, 저 또한 나리를 연모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평생을 이 산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이곳에서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제가 당장 한양에 간다면 전 어릿광대가 될 뿐이에요. 나리와 함께라면 어딘들 따라 나서지 않겠냐마는 그렇다고 하여도 제가 나리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니, 저는 일단 여기서 나리가 돌아오실 때까지 천천히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두겠습니다. 완강히 거절하는 송매의 말에 이연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잠시의 이별을 고했지요. 이연은 송매에게 자신의 가문 문양이 새겨진 작은 놀이개를 건네며 이것을 증표 삼아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매는 눈물 젖은 얼굴로 놀이개를 받아 품에 안았어요. 이연이 산 아래로 내려간 뒤 송매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연과의 추억과 그의 약속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지요. 그녀는 이연이 남기고 간 놀이개를 부적처럼 품고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더욱 열심히 약초를 캐고 산을 돌보았어요. 또한 한양으로 떠날 채비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속매에 매섭던 눈빛은 이제 부드럽게 깊어졌고 또한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이연이 향한 한양을 향해 있었답니다. 한편 탐욕에 눈이 멀었던 태성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연과 속매는 태성의 수하들이 다시 와 그를 데려갈 것이라 생각하여 태성을 그대로 나무에 묶어둔 채로 하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속매와 이연에게 입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게다가 그가 희귀 약초를 가로채려다 실패하고 신복들까지 잃었다는 소문이 읍내에 퍼지면서 그의 명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지요.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산중 깊숙한 곳까지 그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깊은 산중의 밤, 야생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진태성은 자신이 그토록이나 탐했던 재물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함을 깨닫고는 허망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루한 모습으로 객사하여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기도 전에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산에는 다시 푸른 녹음이 짙어졌어요. 속매는 매일같이 산 어귀를 바라보며 이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어요. 저 멀리 산길을 따라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늠름한 풍채에 건강한 기운이 넘치는 그는 예전에 병약했던 이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속매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날이 속매는 이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낭자, 참으로 오래 기다리셨소. 접니다. 약속대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그 어여쁜 얼굴 좀 내게 보여주시구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나긴 기다림과 애틋한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은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였답니다. 그는 산속에서 속매와 함께 겪었던 일들을 통해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던 차였어요. 그는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산골 처녀인 속매를 아내로 맡기 위해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에 아담한 집을 짓고 함께 살았어요. 이연은 속매에게 바깥 세상의 지식이 담긴 책과 학문을 가르치고 속매는 이연에게 산의 지혜와 약초의 신비를 가르쳤지요. 이연은 자신의 지식과 선량함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을 돕고 속매는 자신의 약초 지식으로 병든 이들을 치유했습니다.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산의 순수함과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연과 속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산처럼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었고 이후로도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늑봉과 문택이라는 이름의 두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늑대처럼 날렵한 눈매의 늑봉과 달빛처럼 은은한 분위기의 문택은 앞뒷집 장독대 사이로 난 좁은 길만큼이나 가까운 사이였지요. 서당 훈장님의 회초리도 여름날 개울가의 미꾸라지도 가을날 감나무의 홍시도 이 두 사람에게는 언제나 함께 나누는 추억이었어요. 둘은 한 배에서 나온 형제보다 더 가까웠고 어쩌면 그런 형제들보다도 더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기분을 알아챌 수 있었고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어낼 수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을 공유하며 시간을 쌓아가 두 사람이 17이 되던 해였습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소년의 얼굴에 거뭇한 수염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늑봉은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산자락에 펼쳐진 몇 대기의 밭, 아침해와 저녁달, 그리고 뻐꾸기 울음소리로 가득한 고향 땅은 이제 늑봉에게는 더 이상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닌 관아의 옥사처럼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늑봉은 이 작은 세상에 자신의 꿈을 가둘 수 없다며 넓은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지요. 마치 날개를 펴고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처럼 늑봉의 눈에는 야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늑봉과 문택은 달빛 아래 놓인 술상을 마주했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동안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쌓은 시간만큼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늑봉의 눈빛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문택의 눈빛에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과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병이 비워질수록 둘의 그림자는 마치 하나가 되는 듯 길게 늘어졌답니다. 그 밤은 풀벌레 소리만이 마치 이별을 슬퍼하는 듯 구슬프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늑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향을 떠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문택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논밭을 일구며 흘린 땀방울로 시간을 다졌지요. 봄에는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별을 수확했습니다. 얌전하고 마음씨 고운 아내를 맞이했고 토끼처럼 귀여운 여식도 얻었습니다. 고향 땅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문택은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었더랬어요. 그럼 문택 앞에 어느 초가을 날 사라졌던 늑봉이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마치 낯선 바람이 불어오듯 예고 없이 찾아왔지요. 아니 자네 늑봉이 아닌가? 어허 이 사람 이게 대체 얼마만인가 그래? 허허 문택이 이 친구야. 그간 무탈하게 지내셨는가? 5년이라는 시간은 늑봉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련된 차림새,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 그 예전 작은 고을에서 서로 코를 훔치며 뛰어놀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한양의 화려하고 붐비는 일상을 몸에 담고 온 듯. 늑봉은 고향 땅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겨댔지요. 그는 동네 형제들의 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문택의 집 사랑방에 자신의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반가움에 문택이 풍성하게 차려낸 술상을 가운데 두고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의 이야기는 낯설고 신비로웠으며 때로는 슬며시 위험한 향기마저 풍겼습니다. 문택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과연 자신의 친구가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슨 비밀을 품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술잔 속에 비친 늑봉의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결국은 예기치 못한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위로 돌멩이가 떨어지듯 늑봉의 등장은 문택의 삶에 큰 파문을 일으킨 지 오래였어요. 무슨 헛바람이 문택을 휩쓸었는지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팔아 마련한 두둑한 전대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들판처럼 풍요롭고 한적하던 그의 삶은 늑봉이 가져온 낯선 꿈 앞에서 갈대마냥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가족을 등지고 떠나려 하십니까? 이대로 기약 없이 떠나버리시면 저와 우리 여식은 대체 어찌하란 말씀이요. 길을 떠날 채비를 하던 문택의 옷소매를 잡으며 그의 아내는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문택은 그녀를 위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보시오 임자, 나는 영영 떠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오. 부디 눈 딱 감고 몇 년만 기다려달라 이 말이오. 늑봉이 환골탈태한 것 보지 못하였소이까? 녀석이 이 좁은 고향 땅을 떠나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지를 않소. 내 이대로 나서 노다지만 찾으면 우리도 더 이상 구질구질한 농사나 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대처에 나가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사는 겁니다. 제 아내를 안심시키며 그리 말하는 문택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푸른 희망과 함께 어딘지 모르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어미의 등에 업힌 어린 딸, 미양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꼭 껴안았습니다. 미양의 볼에 아버지인 자신의 거친 수염을 비비며 따갑지만 따스한 기억을 심으려는 듯 한참의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양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감촉이었습니다. 문택은 마치 나방이 한 점의 불빛에 이끌리듯 늑봉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망설임 없이 5년 전 늑봉이 고향 땅을 떠날 때를 흉내라도 내는 것처럼 훌쩍 길을 나섰답니다. 아내가 눈물로 범벅이 된 눈으로 바라본 그의 뒷모습은 겨울바람에 흩날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건조하면서도 위태로워 보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헛된 기대를 품은 사내가 제 처자식을 등지고 내린 오만한 결정을 하늘은 결코 용납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미양이 8살이 되던 해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 슬픔과 절망이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멀리 함경도 무산의 황량한 고원을 헤매던 문택이 그만 발을 헛디뎌 천길의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비보는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비보와 함께 실려온 차가운 겨울바람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듯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더 지나고 미양이 10살이 되던 해, 제 지아비가 떠난 길목만 바라보며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어머니마저 미양의 곁을 떠나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외가에 맡겨진 어린 미양은 그렇게 부모를 모두 잃은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깨진 경대의 조각 마냥 미양의 마음은 산산이 조각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문택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을 따라 매캐히 실려오는 지독한 화전의 냄새처럼 은밀하고 자극적인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요. 소문에 따르면 그 옛날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문택과 늑봉은 함경도에서 광대한 노다지를 발견했고, 그것을 발견한 늑봉은 탐욕에 눈이 멀어 문택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노다지 광산을 독차지하여 팔자를 고쳤다는 것이지요. 애초에 문택이 문전옥답을 탕진하여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노다지를 탐사할 자금줄로 쓰기 위해 고향에 들렀던 것이란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늑봉은 문택의 아내마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추악한 소문도 함께 퍼져나갔어요. 소문은 겨울밤의 눈처럼 쌓이고 쌓여 미양의 마음에 두꺼운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미양의 귀에 그 소문이 피딱지처럼 들러붙었지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부재, 그리고 믿었던 아버지 친구의 배신, 그것들은 어린 미양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했어요. 독이 든 칼과 같은 소문은 그녀의 마음을 찢고 또 찢었습니다. 미양은 홀로 남겨진 어둠 속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복수를 다짐했답니다. 큰 소용돌이 없이 행복하게 지냈을 자신의 집안을 박살낸 늑봉에 대한 증오, 어린 자신을 버려둔 채 자존심도 없이 늑봉에게 붙은 제 어미에 대한 실망, 그녀의 두 눈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차가운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살던 미양이 더욱 나이가 차자 그녀는 또래의 사내 녀석들이나 하는 일에 앞장서며 힘을 키워나갔어요. 자신을 거두느라 노년의 고생이 많은 외할머니에게 보은하기 위해 그리고 먹고 살 궁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복수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외할머니의 친척이 운영하는 대장간에 들어가 시동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지요. 미양의 전후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대장간직의 영감은 계집을 시동으로 들인다는 주변의 비웃음도 아랑곳 없이 미양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끼를 쥐어들고 산으로 올라간 미양이 대장간에서 사용할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원스러운 도끼질로 한창 나무를 패고 있는데 문득 등 뒤에서 검은 두루마기와 복면을 갖춘 낯선 사내가 나타나 시퍼런 단검의 칼끝을 미양의 목에 대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어요. 계집,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너는 이 자리에서 바로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만 되뇌이며 살면 되는 것이야. 나는 내 칼에 어린 계집의 피를 묻히기는 싫은 사람이니 이 길로 너는 멀리 도망을 치거라. 앞으로 네 외할미와는 연락도 하지 말고 네가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것이니 아령을 베푼 내 선의를 후회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마. 그 말을 남긴 사내는 날렵한 동작으로 미양의 댕기머리, 끄트머리를 싹둑 잘라 취하고는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압소사. 혼이 빠진 미양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치마의 소피를 볼 뻔했지요.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있던 미양은 누군가 자개까지 써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차마 그대로 떠나버릴 수는 없었기에 공면사내의 충고를 무시하고 외할머니에게 들러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 짧은 말만 남긴 뒤 그렇게 고향 땅으로부터 멀리 도망쳐버렸습니다. 소식이 들리지 않을 만큼 정신없이 도망쳐 먼 곳을 향한 미향은 발길이 닿은 주막집에 참모 노릇도 하다가 또 어느 날에는 박물가게 시동 노릇도 하며 제 이름도 버리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는 여정을 계속하던 그녀는 마침내 고향과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에 한 대장간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웬 계집이 대장간에서 일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요? 대장간이 뭐 하는 곳인지 몰라서 그려? 이 녀석아, 쇠붙이 만지는 일이 어디 그리 만만해 보이더냐? 바쁘니 썩 꺼지지 못해. 제발 부탁입니다. 대장간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으니 그저 끼니만 때우게 해주시고 지붕만 내어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이제 더는 떠돌 여력도 남지 않은 몸이니 이대로 받아주지 않으실 참이시면 차라리 저를 이 자리에서 때려주기든 하셔요. 에이, 몰라. 마음대로 하시오. 가족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일하던 대장간 주인은 당돌하게 들이닥쳐 일을 시켜달라 조르는 이 미양의 기백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그녀를 받아주게 되었지요. 예전의 경험을 살려 풀무지를 하며 미양은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대장간지기를 도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자신의 여린 마음을 망치질하며 벼려내듯 다져갔지요. 시간은 더욱 흘러 이제는 대장간 주인의 두터운 신임까지 얻은 미양. 그녀의 과거사까지 모두 알고 있던 대장간 주인은 흡사 미양의 양아버지처럼 그녀를 보살펴 주었답니다. 햇살이 쨍쨍하던 어느 날 풀무지를 하다 말고 땀을 훔치던 미양이 대장간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재, 헌데 그 남자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 말에 망치를 내려놓고 먼 하늘을 바라보던 대장간 주인이 답했지요. 미양이 네 아버지의 원수, 그 늑봉이라는 자가 보낸 자객이겠지. 그리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게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지요? 사실은 저도 어렴풋이 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다지를 발견한 후 우리 아버지를 낭떠러지에서 떼밀어 죽였다는 소문이 파다히 도니 아마도 그 씨인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은 불안했겠지요. 내가 만약 사내였으면
진즉에 나를 없애버리러 왔을 거예요. 성장하여 제 아비 원수를 갚겠다 설치면 골치 아프니까. 계집이니 만만히 보고 그저 자객을 보낸 것이겠죠. 덕분에 목숨을 건사하고 또한 나같이 착하디 착한 대장간 주인을 만나 제법 훌륭한 대장간 시동이 되었으니 이 또한 팔자 아니겠느냐? 참네, 아재만큼 지독한 스승이 어딨다고? 하루 종일 어찌나 잔소린지. 아주 풀무질보다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더 죽겠는걸. 미양의 귀여운 투정에 대장간 주인이 껄껄 이를 드러내며 웃었고 미양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헌데 아재, 그 자객은 어찌하여 나를 살려주었을까요? 아직도 그것이 가장 궁금해요. 미양의 물음에 대장간 주인은 긴 한숨을 쉬고는 답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명색이 자객으로서 쥐콩만한 계집에 피를 묻히는 것이 찜찜하기도 했을 것이고 이것은 그저 내 추측이기는 하다만 너의 생모가 늑봉에게 재취를 간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늑봉이 수작을 부리는 것을 생모가 엿들었을 수도 있지. 거금을 주어서 자객을 회유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야. 나를 버리고 떠나놓고 그런 어미의 노릇이나 할 생각이 과연 들었을까요? 얘야, 미양아,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천륜과 인연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말처럼 쉬운 것이겠누. 너만 하더라도 일이 흘러들어 내 밑에서 일하고 있을 줄 낸들 미리 알았겠느냐? 대장간 주인이 희죽 웃으며 말했고 미양은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대장간에서 곁눈질로 배운 대로 쉬는 시간 틈틈이 호미를 불에 달궈 단검을 만드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미양이 네 녀석이 성화이기에 내 기술을 전수는 해준다마는 과연 이것이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구먼. 이 녀석아, 지금은 귓구녕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너도 같은 인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게야. 아재,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나는 반드시요. 예? 언젠가는 반드시 제가 직접 만든 이 단검으로 늑봉 그 빌어먹을 작자의 염통에 깊숙이 복수를 해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아재일지라도 그것만은 막으려 하지 마셔요. 물론 지금은 네 마음속의 분노가 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아이 참, 아재! 미양을 걱정하며 입이 닳도록 충고하는 주인의 태평한 말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던 미양의 귀에 들어올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수 말고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일이 없던 미양에게도 산뜻한 봄내음 물씬한 새로운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대장간에 주문이 들어왔던 농기구들이 완성되어 이를 수레에 싣고 배달하던 그녀의 앞에 웬 사내 하나가 떡하니 등장하게 된 것이었어요. 번듯한 기와집 대문을 직접 열고 나와 농기구들을 받은 사내의 이름은 제적으로 그는 미양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무슨 신비한 경우요? 조선 땅에서 여인이 대장간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소이까? 그러자 기분이 상한 미양이 쏘아붙이듯 대답했지요. 머스매구 여시개고 간에 거 주문한 술부치만 잘 만들면 되는 일 아니오? 어째 나를 향한 그 눈알이 계집이랍시고 딴지라도 걸듯한 모양새요? 흉흉한 미양의 대답에 제적은 오해라는 듯 대꾸했습니다. 어허, 이 사람 참. 내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오. 그저 말 그대로 좀체 없는 일을 눈으로 보았으니 신기하여 꺼낸 말이었다오. 내 언사의 기분이 상하였다면 내 사과하겠소. 유연하게 사과하며 사람 좋은 웃음을 펼치는 제적을 바라보던 미양은 입술을 삐죽이며 마지못해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제적은 자신의 앞으로 소유한 많은 농지에 소작이라도 놓는지 때마다 심심찮은 농기구와 철기구 물량을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배달은 꼭 미양이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사족을 붙였지요. 발주한 물건이 완성될 때마다 미양은 씩씩 콧김을 뿜으며 무거운 수레를 끌고서 제적의 집까지 배달을 하게 되었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왜 매번 날더러 가져오라 그러는 것이오? 이거 참말로 가냘픈 아녀자 취급을 너무 안 하셔도 문제구만. 그때마다 제적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티격태격하다 보니
두 사람은 금세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처음 제적을 마주하며 미양이 느꼈던 첫인상에 비해 이 제적이라는 사내는 꽤나 매력이 넘치며 또한 학식이 대단한 것이었지요. 그간 저기를 불태우며 나를 세우고 살던 자신이 이 제적과 대화를 하면 어느새 습기를 머금은 지푸라기처럼 눅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해지는 것이 싫었고 약해 보이기도 싫어 악착같이 지내왔지만 막상 그러한 느낌을 받으니 어쩐지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혼인도 하지 않은 제적은 미양과는 3살의 나이 터울을 지녔었으나 원체 채통 차리는 것을 싫어하는 성미였던 데다 또한 미양의 괄괄한 성미를 귀엽게 여긴 통에 언제부터인가 미양은 제적을 그냥 오라버니라 호칭하기 시작했어요. 장난스레 몇 마디 오고 가던 주제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게가 생겼고 이윽고는 서로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있던 비밀과 아픔마저 공유하는 것이었지요. 제적은 미양이 조심스럽게 꺼낸 제 과거에 대한 사연들을 듣고는 자신 역시도 아버지가 굳게 믿던 친구에게 호되게 당해 복수심이 불타오르던 때가 있었다며 그 마음이 무엇인지 10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어쩐지 오라버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온몸에서 고생 끝에 이 자리까지 선 듯한 냄새를 풀풀 풍기시더니만 역시 사연이 있는 사내셨구만. 허허, 미양이 네가 꽤 제대로 보았구나. 기왕 일이 된 거 그 사연이나 좀 더 자세히 말해줘 보셔. 오늘은 어차피 배달 끝나면 들어가 쉬기로 주인아재랑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어디 느긋하게 오라버니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겠수. 이에 제적은 씁쓸한 미소를 머금고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본디 제적은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6살 때 모친을 기근으로 여의고 부친은 화병으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염참봉이 강을 건너 문병을 온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염참봉의 딸과 제적을 나이가 차면 혼인시키기로 굳게 약조한 사이였습니다. 이 사람아, 꼴이 이게 무언가 그래? 허허, 여보게 염참봉, 내가 이대로 황천을 건너거들랑 우리 제적이를 부디 자네가 좀 맡아주시게나. 아들내미 걱정이랑 마시고 일단은 몸부터 좀 추스리시게. 두 사람은 서로 손을 굳게 잡으며 친분을 과시하듯 침울한 위로를 나누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제적의 아버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승을 하직했습니다. 크나큰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제적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염참봉네 집으로 들어가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선친의 의형제라 자부하던 염참봉은 6살짜리 제적의 거처를 하인들이나 쓰는 행랑으로 정해주는 것이었답니다. 행랑채에 기거하게 된 제적은 마당도 쓸고 잔심부름도 하며 눈칫밥을 먹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저것 부지런히 일하며 밥값을 해오다가 어느 날 근처 서당에서 학동들이 나오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염참봉에게 자신도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싶다며 청을 올리게 되었어요. 뭐시라고? 이놈아, 네가 글은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 테냐? 너는 잠자코 우리 집에서 일하면서 네 나이 16이 차면 나의 사위가 돼 우리 집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법이요. 생각을 해보아라. 내가 아들이 있더냐 양자가 있더냐. 내가 없으면 바로 네가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놈아. 그러니 글공부 같은 한심한 소리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하거라. 염참봉은 이런 사탕발림으로 어린 제적을 집안의 머슴처럼 부려댔어요. 순진하던 제적은 염참봉의 그 약속만을 믿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렇게 조실부모한 제적이 고사리 같던 손에 물집과 굳은 살을 쌓아 올리며 시간을 채웠고 어느덧 선친의 의형제 염참봉네 집에 들어온 지 꼬박 10년이 되었지요. 16이 된 제적은 염참봉의 딸과 혼례를 올릴 바로 그 해가 되었음에 기뻐했습니다. 입춘이 지난 따뜻한 봄의 어느 날
염참봉은 제적에게 뜬금없는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 것이었어요. 야 이놈아, 너 말이다. 오늘 내 심부름으로 황달제에 잠시 다녀와야 쓰겠다. 그 말을 들은 제적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어르신, 황달제라뇨? 그 고개는 산적이 활개를 치기로 악명 높은 고개 아닙니까? 그 사내놈이 것부터 집어먹기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놈아. 내가 건네주는 이 서찰과 물건을 가지고 황달제 꼭대기로 올라가면 나와 약조한 사람이 기다릴 것이요. 부지런히 걸으면 아마 내일쯤 그곳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요. 네가 다녀오는 대로 우리 딸과 혼인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테니 싸게 다녀와. 염참봉의 말에 금세 신이 난 제적은 그가 건넨 서찰을 품에 소중히 갈무리한 채 겹겹이 싼 길고 묵직한 물건까지 챙겨 대문을 나섰지요. 한참을 걷고 걸어 저녁 나절이 되자 부슬부슬 내리는 찬비를 맞고 오들오들 떨게 된 제적은 눈에 들어온 주막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뜨끈뜨끈한 구들방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품 안에 넣어두었던 젖은 서찰을 곱게 펴 방바닥에 놓고 말리는 것이었지요. 노자가 부족했던 제적은 주막에서 만나 한방에서 함께 유숙할 노스님과 같이 있었는데 노스님이 흘끔 제적이 펼쳐놓은 서찰을 흘겨보더니만 이내 펄쩍 뛰며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이복에나 젊은이, 자네 그 서찰을 보고도 어찌 아무렇지도 않은 겐가? 혹시 까막눈인가? 얼씨구, 아니 스님, 아무리 유숙하는 처지라고는 해도 어찌 남의 편지를 훔쳐보고 그러십니까요? 제적이 눈을 잔뜩 흘기며 대꾸하자 노스님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제적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일갈했어요. 이런 아둔한 사람 같으니 이 서찰에 써진 글씨를 내가 읽어줄 터이니 그런 맹랑한 소리를 하기 전에 한번 드러나 보라 이 말이네. 친애하는 황달제 산채의 두목님 올해의 진상품으로 명장이 3년에 걸쳐 빚어낸 명검을 구하여 올립니다. 이 명검의 칼날은 예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으니 부디 이것을 받아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예리함을 시험해보고 싶으시면 이 서찰과 명검을 가지고 심부름간 녀석의 목을 쳐서 끝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니 부디 꼭 그래 주십시오. 아니, 뭐라고요? 정말 그 서찰에 글이 써있단 말입니까? 보아하니 자네 강 건너 고을의 염참봉 심부름으로 온 모양이로구만. 염참봉이 매년 황달제의 산적 두목에게 공물을 바치며 약탈과 화를 면해왔던 것은 장안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 사실이지. 그 욕심 많은 중생과 무슨 약조를 맺었는지는 내 모르겠다만 아마도 약조를 지키고 싶지 않아 까막눈인 자네를 이 심부름의 재료로 사용한 모양이로군. 말도 안 됩니다. 어찌 우리 아버지의 의형제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10년간을 개처럼 일해온 나에게 어찌? 어허, 나무 아미타불. 이튿날 아침 충격을 금할 수 없었던 제적은 심부름을 포기하고 스님을 따라 첩첩산골에 처박혀 있는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염참봉에 대한 원한도 원한이었지만 제적을 더욱 괴롭혔던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는 글 한 줄 읽을 줄도 몰라 그런 멍청한 심부름을 하며 신이 나 있던 자신에 대한 멍청함이었지요. 그것이 여간 한스럽게 느껴진 것이 아닌 제적은 그날부터 노스님을 졸라 죽기 살기로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후로 몇 해가 지났고 피 맺힌 복수심으로 공부에 매진한 제적은 결국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노스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암자를 내려온 제적은 자신의 품 안에 고이 간직해둔 그날의 서찰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요. 내 이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노라. 명인이 만들었다는 이 명검이 어디 소문대로 아직도 무뎌지지 않은 칼날을 자랑하고 있을지 내 염참봉 니놈에게 꼭 시험해주마. 그렇게 사리에 가득 찬 제적을 말린 것이 그를 따라 나섰던 노스님이었습니다. 이럴 것이라 예상하여 내 굳이 너의 뒤를 밟았느니라. 지금껏 너의 노력이 복수를 하기 위한 것임을 부정치는 않겠다. 허나 그 어렵고 힘들던 글 공부를 지금까지 버티며
또한 과거에 급제까지 한 것 또한 따지고 보면 염참봉이 내게 저지른 추악한 과오 덕분 아니더냐. 머슴처럼 일만 하던 일자무식이 이제 과거급제라는 번듯한 배경이 생겼으니 복수 따위는 있고 그 명검을 바람 미천으로 삼고 너의 기구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거라. 복수에 매몰되면 남은 너의 인생도 영원히 기구해질 뿐이니라. 굳이 내가 복수를 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염참봉을 대신 벌해줄 것이니 내 말을 믿어보거라. 노스님의 절절한 충고에 결국 제적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산천이 떠나가라 포효하며 고함을 뱉어낸 제적은 한참이나 노스님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알겠습니다, 스님. 제 목숨을 구해주신 스님의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노스님과 정식으로 이별을 나눈 후 관직을 포기하고 상업생리를 터득하는 것에 몰두하여 무일푼 빈털터리 머슴 출신의 보잘것없는 사내 제적은 점차 가세를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남부럽지 않은 문전옥답과 기와집을 마련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었지요. 길게 이어진 제적의 이야기가 끝나자 씩씩거리며 듣고 있던 미향이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용서가 되던가요? 참으로 속도 좋습니다. 그래. 아무리 목숨을 구해준 스님이 말하셨다고는 하나 어찌 그런 죽일 놈을 용서한단 말이오? 그놈 덕택에 공부하여 떵떵거리게 되었다는 것은 수운 궤변일 뿐입니다. 약조를 지키기 싫어서 오라버니를 해치려던 그 염참봉이라는 놈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만 있을 거요. 그러자 제적이 온화한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어요. 물론 나도 그땐 너처럼 그리 생각하였지. 허나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던 물인대로 거두는 법이며 또한 명심보감에는 종과득과 종두득도라는 말이 있지.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는 말이란다. 내 손으로 끝맺은 복수가 아니더라도 염참봉은 아마 편히는 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이지. 염참봉의 딸이 자신의 아비를 죽인 나를 원수로 삼으면 이 굴레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법이니까. 나한테까지 그런 개똥 철학을 강요할 생각은 마셔요, 오라버니. 하하, 물론이야. 하지만 나는 미양이 너도 언젠가 지금의 내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리라 믿고 있단다. 그날이 오면 너도 비단 네 손에 피칠갑을 하는 복수만이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게 될 거야. 천망회에 소이불루라 하였으니 하늘의 그물이 드넓고 엉성하여도 결코 새는 법은 없다 이 말씀이지. 제적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미향은 고개를 올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이 어쩐지 오늘따라 얼기설기 엮은 그물처럼 보이는 것이었지요.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입술을 삐죽이며 투덜대는 미향의 머리를 제적은 웃으며 쓰다듬어 주었어요. 제적의 따뜻한 손길에 미향의 양볼은 발갛게 물들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봄비가 추적추적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향은 대장간에서 풀무질에 여념이 없었고 거래처를 들르기 위해 대처까지 나갔던 대장간 주인이 거진 열흘 만에 돌아왔지요. 참으로 세상에, 미양아, 이것이 다 무슨 일이다냐. 헐레벌떡 돌아온 대장간 주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호들갑을 떨자 심드렁이 그를 맞이하던 미향은 눈썹을 세우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아재요. 대체 왜 이리 호들갑이에요? 대장간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대장간 주인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대꾸했지요. 내가 거래처에 들렀다가 미양이 너의 철천지, 원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지. 뭐하냐? 예? 누구요? 늑봉이라는 사내 말이다. 너의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그 작자. 대장간 주인의 말에 미양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우연하게도 이번에 새로 만난 거래처의 거상과 청주의 너비아니를 놔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다름이 아니라 이 거상이 늑봉 그 작자와도 꾸준히 거래를 한 사람이었다지 뭐냐.
그리하여 내 술김에 이것저것 캐내고 보니 그 사람 말이 너희 모친과 새로이 살림을 차렸다는 것도 사실이라더구나. 헌데 모친과 늑봉 사이에 얻은 두 아들이 그만 하천에서 멱을 감다가 익사하고 말았다지 뭐냐. 아우가 물에 빠지니 그걸 구하겠다며 형마저 뛰어들었다는구만. 둘 다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황천길로 갔다 오니 세상에 어찌 이리 안타까운 일이 다 있느냐. 결국 너희 모친마저도 정신을 놓고 먼저 간 두 아들들을 돌보러 가겠답시고 그만 스스로 하천에 몸을 던졌다는구나. 생모가 황천으로 떠났다는 믿기 힘든 소식에 미양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철천지 원수와 새살림을 차린 그녀를 늘 증오하며 살아왔다 여겼지만 주르륵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천륜을 거스르지는 못했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헌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제 식소를 모조리 잃은 늑봉은 그 길로 충격을 받고는 몸져 누워 병을 얻었다고 하는구나. 매일 밤마다 홀로 대궐 같은 집에 들어누워서는 피를 한 요강씩 토하며 보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군.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닌 몰골로 겨우 숨만 붙어 있다나 뭐라나. 대장간 주인의 이야기에 싸늘하게 굳어있던 미양의 낯빛이 웬일인지 점차 온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대장간 주인이 미양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한층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양이 네가 늘 복수를 하겠다며 달았던 그 단검 말이다. 지금이라도 늑봉 그 작자를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면 나는 말리지는 않겠다. 그 단검으로 늑봉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오히려 지금 그의 고통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되겠지. 모든 것은 너의 선택에 달린 일이야.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단다. 나는 이제 남은 너의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야. 대장간 주인의 말을 들은 미향은 결국 오열하며 그의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 미양은 자신의 모친이 뛰어들었다는 하천을 찾아갔어요.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단검을 꺼내 깊은 하천 속에 던져버린 그녀는 큰절을 2번 올려 자신을 버리고 간 어미에게 마지막 인사를 던졌지요. 편히 쉬셔요. 이젠 나도 그만 놓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이후 대장간으로 돌아온 미향은 오랜 기간 지녀온 제 가슴 속의 응어리를 조금씩 털어내고 대장간 주인과 함께 대장간을 부흥시키는 것에만 몰두했지요.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걷어주고 또한 기대할 어른의 부재를 채워준 대장간 주인을 제 아비처럼 모시며 그의 일을 도왔어요. 또한 제적과의 만남에도 불씨를 지펴 복수심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을 경고한 그의 성견지명에 다시금 감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연심을 키워나가 매우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늦음막이 혼례를 올리고 초야를 치르던 날, 각자가 서로의 아픔을 돌봐주며 함께 보듬는 존재가 되어주기로 깊은 약조를 하여 여생을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의 근사한 기와집의 주인 홍판서는 이름난 만석군의 부자였습니다. 기름진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집 안에는 돈과 곡식이 넘쳐 흘렀지요. 대대손손 벼슬을 명문가의 자손으로 그 권세 또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골동은 그 가치를 쉬이 매길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홍판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혼기가 꽉 찬 외동아들 호권이었답니다. 호권은 신원서판, 즉 신수, 말솜씨, 글재주, 판달력,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는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학문에 대한 깊이와 식견 또한 남달랐습니다.
글 솜씨는 어찌나 뛰어난지 붓을 들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글이 쏟아져 나왔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홍 판서의 집에는 매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혼기가 찬 아들의 짝을 찾기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고관대작의 집안에서 줄줄이 청혼이 들어왔고 아름답고 현숙하기로 소문난 규수들의 혼담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 판서는 매파들의 말에도 혼담이 오가는 규수들의 초상화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 판서는 어릴 적 중마고우였던 백초씨와 혼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백초씨 집안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홍 판서는 친우와의 신의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답니다. 허나 홍 판서의 부인은 이러한 남편의 고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대감, 젊은 시절의 한 혼약을 정말 지킬 셈이십니까? 대감의 친구는 이미 저승으로 떠난 지 오래 그 집의 가세 또한 몰락하였기에 우리 호권이 그 집 딸과 혼례를 치른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여보시오, 부인. 내 이미 백초씨와 굳은 약조를 맺은 지가 오래입니다. 어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소? 홍 판서는 부인이 혼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대감, 언제까지 낡은 약속에 얽매여 계실 참이신지요? 우리 호권이에게 더 좋은 배필을 찾아줘야지요. 홍 판서 부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설득하려 했어요. 백초시대 규수도 물론 훌륭하겠지만 우리 호권이에게는 더 나은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감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녀석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클 상인데 그에 맞추어 혼사도 신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 판서 부인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더 좋은 혼처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부인, 물론 호권이의 앞날도 중요하오. 하지만 사람의 도리가 더 중요한 법이오. 허니 나는 백초씨와의 약속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오. 게다가 백초씨의 여식 수련이는 부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아이입니다. 홍 판서가 고집스럽게 말하며 부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전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홍 판서가 백초 씨의 집에 들렀다가 본 모습이었지요. 백초 씨는 대대로 학문을 숭상해온 집안의 후손이었으나 넉넉지 못한 형편에 일찍이 벼슬기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작고 낡은 초가 삼간과 메마른 밭대기 몇 마지기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백초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논밭을 일구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선비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답니다. 다행히 그런 백초 씨에게는 든든한 반려자가 있었어요. 뼈대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부인은 검소하고 알뜰한 성품,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집안을 꾸려나갔습니다. 부인은 삭바느질과 길쌈으로 가게를 돕고 틈틈이 밭일을 거들며 백초 씨를 내조했어요. 백초 씨의 집은 비록 초가 삼간이었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낡은 가재도구들을 반질반질하게 닦았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부인은 이곳에 상추와 깻잎, 고추 등 갖가지 채소를 심어 갖고 왔습니다. 텃밭은 언제나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잡초 하나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백초 씨는 젊은 시절, 비록 과거에는 낙방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이때껏 농사를 지어오면서도 책을 놓는 법이 없었지요. 낮에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어요. 백초 씨의 학식과 인품은 널리 알려져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았습니다. 편지를 써야 할 때, 비문을 새겨야 할 때, 족보를 정리해야 할 때 등 글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 백초 씨의 몫이었습니다.
백초 씨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는 정성껏 글을 쓰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날이면 백초 씨는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그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밤새도록 글과 학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홍판서 또한 이러한 손님들 중 하나였답니다. 어느 초여름날 들에서 돌아온 백초 씨가 홍판서와 함께 마루에서 점심상을 받았습니다.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가 한 상 가득 올라왔고 백초 씨와 홍판서가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요. 그때 백초 씨의 딸 수련이 큰 대접에 오물물을 떠와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어른, 여기 손순물을 떠왔습니다. 어이구, 그래, 수련아, 고맙구나. 홍판서는 며느리감으로 약조해둔 수련의 미모가 나날이 고와지는 것을 바라보며 대견한 미소를 지었지요. 백초 씨와 홍판서가 손순물로 손을 꼼꼼히 닦고 수저를 뜨려는데 구겨진 갓에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담보찜을 진 남루한 과객 한 명이 살인문을 열며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계십니까? 지나가던 기손입니다만 갈증이 심하여 그러하오니 물 한 모금만 주시지요. 하지만 인품 좋은 백초 씨가 끼니 때 찾아온 손님을 겨우 물 한 모금만 대접하고 보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보안이 아직 유기도 안 하신 듯한데 수찬이지만 어떠신지요? 이리 와서 겸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으로 염치가 없어서. 백초 씨는 부엌 장지문 쪽을 향해 밥과 수저를 한 벌 더 내달라며 아내에게 부탁을 했지요. 그때 길소는 갈증이 매우 심했던지 상이 놓인 마루로 들어서 앉다 말고 백초 씨의 손을 씻은 물이 담긴 대접을 들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백초 씨가 대경실색하고 말았지요. 아니 그 물은 내 손. 헌데 백초 씨의 딸 수련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백초 씨의 팔을 붙들어 그를 말리고는 길손이 반쯤 마시다가 내려놓은 손 씻은 물을 두 손으로 잡고 벌컥벌컥 다 마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생긋이 웃으며 길손을 쳐다보며 말했지요. 손님, 저희 집 우물물 맛이 참으로 좋지요? 재작년쯤 저희 아버님과 작은아버님이 힘들여 판 것이지요. 특히 이맘때의 물맛이 아주 근사하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물맛이 아주 꿀맛이네 그래. 수련은 싱그러운 미소를 띄우고는 물러갔고 길소는 맞바람에 개눈 감추는 속도로 고봉밥을 다 비운 다음 깊이 허리 숙여 백배 인사를 하고 살인문을 빠져나가 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길손이 떠나고 나서 백초 씨가 딸 수련이를 불렀지요. 아니 수련아, 길손이야 손수물인 줄을 모르고 마셨다지만 대체 너는 어찌하여 마신 것이냐? 그러자 수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길손이 아버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자신이 들이킨 물이 손 씻은 물인 줄 알았다면 판서 어르신도 함께인 자리에서 그분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하여 길손의 무안을 덜어드리고자 저 역시 그 앞에서 손수물을 비운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여 부끄럽사옵니다. 아버님, 그리고 판서 어르신. 수련의 대답을 들은 백초 씨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홍판서 또한 며느리로 점찍 얻은 수련이 보통 내기의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았지요. 수련아, 참으로 너의 인망이 내 아버지를 쏙 빼닮았구나. 내 며느리 보기 이리도 좋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홍판서가 수련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고 수련은 두 뺨을 붉게 물들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는 쪼르르 부엌으로 도망쳐버렸지요.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마친 홍판서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로 정해둔 수련이는 그런 아이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 수련이 같은 인품의 며느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오. 그러니 부인, 나는 백초 씨와의 약속을 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약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친구가 죽고
집안이 몰락했다고 정해둔 혼약을 파기하면 그거야말로 웃음거리 아니겠습니까? 대감, 허나,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더 이상은 듣지 않겠소이다. 그만 물러가시오 부인. 남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방에서 빠져나온 홍판서 부인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이 되면 당사자의 마음이라도 돌려보아야 하겠구나. 그럼 몰락한 집 구석에 귀한 내 아들을 장가 보낼 수야 없지 않겠는가. 부인은 제 아들인 호건을 붙잡고 간곡하게 설득도 해보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호건아, 어미의 마음을 정녕 모르겠느냐? 너는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갈 기둥이다. 너의 혼사는 단순히 너만의 일이 아니란다. 가문의 번영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홍판서 부인은 애절한 목소리로 아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부전자전, 호건의 마음 역시 홍판서처럼 확고한 것이었지요. 어머님, 물론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허나 소자 아버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백초씨 어른과 신의를 지켜오셨습니다. 소자 역시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호건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게다가 호건 역시 이미 수련과는 깊을 대로 깊은 사이였기에 그녀가 아닌 다른 여인과 혼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수련낭자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수련낭자가 집안의 사람으로 들어온다면 능히 가문을 빛낼 인재이오니 너무 나를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얘야, 호건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홍판서 부인의 마땅찮은 마음은 쉬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결국 설득만으로는 집안의 두 남자를 꺾을 수 없다 판단한 판서 부인은 장꾀를 하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집안에 들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집안에 들인 이후 내쫓을 방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누가 뭐라고 안들 그런 집안의 며느리는 내 절대 두고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해 가을, 결국 호건과 수련의 혼례가 수련의 집 마당에서 치러졌지요. 소박하지만 정갈한 혼례식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이후 호건은 제 신부인 수련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왔지요.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이 집안의 사람으로서 한 점 부족함이 없도록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시부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리는 수련은 밭꽃처럼 희고 깨끗한 인물이었어요. 단아한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청초한 아름다움에 옆에 서 있던 신랑 호건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내 새아가 네가 너희 아버지를 닮아 성품 또한 반듯하고 조신함을 모르지 않는 바이니 너무 그리 긴장하며 지낼 것이 없단다. 앞으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홍판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맞이해 주었지요. 하지만 홍판서 부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에 불을 켜고 수련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흠을 잡으려는 듯 매서운 눈초리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알듯 모를 듯 야릇한 미소를 슬며시 흘리는 것이었지요. 그래, 어디 한번 잘 해보아라.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초야를 치르기 위해 마련된 방으로 건너온 호건과 수련. 본가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로군요. 네, 서방님. 수줍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방 안에 켜둔 은은한 촛불의 빛이 수련의 얼굴을 타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호건은 수련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인을 하여서 그런지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호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수련의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수련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제 옷구름만 만지작거렸답니다. 저도 서방님이 더욱 늠름해 보이십니다. 수련의 작은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호건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련에게 조금 더 다가갔어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꿈만 같소.
호권이 수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작고 부드러운 수련의 손을 잡고 호건이 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며 말이오. 호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수련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 호건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며 춘정을 가득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방님. 수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호건을 향한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호건은 웃으며 수련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흠뻑 적시는 애정의 기류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호건과 수련은 합 한 줄을 나눠 마셨습니다. 호건은 조심스럽게 촛불을 끄고 수련의 옷구름으로 손을 가져갔지요. 이미 수련의 집에서 몇 번 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는 호건은 능숙하게 수련의 옷가지를 벗겨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수련의 하얀 속살이 달빛 아래 수줍게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호건은 조심스럽게 수련을 눕히고 그 위를 미끄러지듯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옥문 깊숙이 제 장승을 밀어넣으려 힘을 싣는 그 순간 호건은 자신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조신하기 짝이 없던 청초한 제 아내 수련이 자신의 목을 껴안은 채 요분지를 해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허리를 분주히 흔들며 엉덩이를 금침에서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그 몸짓. 이는 분명 남자의 흥을 돋우기 위한 요분질이었습니다. 이 요분질이라 함은 보통 색주가의 기녀들이나 하는 짓이었지요. 반가의 규수가 그것도 초야의 서방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호건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사로잡힌 그는 그간 믿고 있었던 수련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비통함과 함께 괘씸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호건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 이상 수련과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호건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그대로 방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저 서방님, 어찌 그러시나요, 서방님. 등 뒤에서 수련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호건은 고개를 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싸늘한 밤 공기가 호건의 뺨을 때리며 부딪혔고 그는 허망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초야를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건은 이 모든 사실을 제 부모에게 고했지요. 효심이 깊었던 호건은 차마 이 문제를 두고 부모님께 비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애들은 홍판서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탄식만을 흘렸고 판서 부인은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지요. 내 진작에 그 집안의 씨가 이 사달을 낼 줄 알고 있었다. 그러게 제가 무엇라 했습니까? 진작 이 혼사를 없던 것으로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허나 어머님, 제가 어제는 하도 당황하여 성급하게 신방을 나와버렸으나 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수련에게 한번 물어나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곰곰 생각을 해보니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겨우 이러한 작은 소동으로 단번에 결정을 한다는 것이... 겨우라고 하였느냐? 그것이 어찌 겨우 작은 소동으로 치부할 일인 게야? 혼인 전에는 반가의 규수로서 또한 혼인한 이후로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것은 있어서도 아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라. 어디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아녀자가 초야의 지아비 앞에서 그러한 추태를 벌일 수가 있다는 게야? 더 이상 듣기 싫으니 저 망할 것을 썩 이 집안에서 내쫓아야 한다. 나으리도 그런 줄 아셔요. 저도 더는 듣기 싫습니다.
결국 눈에 불을 뿜는 판서 부인의 대가릴성 앞에 홍 판서와 호권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련은 품행의 방정맞음을 이유로 친정으로 쫓겨 돌아가게 되었어요. 수련은 변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집안을 나설 수밖에 없었지요. 대문을 나서며 연신 뒤를 돌아보는 수련의 슬픈 얼굴을 바라보던 호권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애처로운 모습을 보니 겨우 첫날 밤에 엉덩이를 조금 흔든 것이 다 무엇라고 쪼르르 부모님께 고해 바쳤을까 싶은 마음이 불쑥 자라고 있었지요. 아니 되겠습니다. 어머님, 도저히 아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와서 사정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난 것이니 너도 더는 때를 쓰지 말도록 하여라. 어미 꾸짖는 채 어미의 성화에 결국 호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져가는 수련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호건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관직을 얻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건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호건에게는 첫날 밤에 벌어진 악몽 같던 일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수련을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호건은 이후로 새로운 장가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지금쯤 어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어머님의 성화에 휩쓸려 눈을 감은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구나. 어찌하여 색주집 여인들이나 할 법한 그런 경한 몸짓을 취하였는지 부인을 내쫓기 전에 허심탄회하게 물어나 볼 것을. 평생을 함께하자 약조한 사람에게 나라는 놈은 도대체 어찌하여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참으로 이 조선 천지에 나만큼 아둔하고도 멍청한 사내는 없을 것이다. 혼인을 파기한 이후 호건은 내내 수련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첫날 밤을 제대로 치르기도 전에 소박을 놓은 아내를 선뜻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데다 어영부영 3년이라는 시간까지 흘러버리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수련을 그리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호건은 일부러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고 있었지요. 함경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한양의 홍판서 댁에서는 호건의 새 혼사를 위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판서 부인은 아들이 과거에 급제까지 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니 이제야말로 좋은 집안의 규수와 짝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호건아, 이제 그만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런 못난 여인에게 정을 준 것을 잊지 못하여 이리 바보처럼 지낼 작정인 게냐? 홍판서 부인은 한양에 잠시 들른 호건에게 조심스럽게 혼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앞으로도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그날 제 아내로 맺어진 사람의 부정한 모습에 실망하여 집안에서 내치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다른 여인을 품고 혼인을 하다니요. 이는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도 못할 짓이니 어머님께서도 이만 포기해 주시지요.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효, 참으로 송구할 뿐입니다. 호건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홍판서 부인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호건아, 너의 마음도 이해한다만 좋은 집안의 교수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어찌 그 여인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이리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 혼담으로 거론된 여인들을 들여다나 봐보거라.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소자,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듯 호건은 판서 부인의 강권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본가를 벗어나기 일쑤였지요. 홍 판서 부인은 호건이 한양에 올 때마다 혼담 이야기를 꺼냈지만 호건은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건은 아버지 홍 판서가
병원으로 누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호건이 한달음에 한양으로 달려오자 다행히 홍 판서의 병세는 그리 위중하지 않았습니다. 호건은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요. 문안을 들이고 나온 호건은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3년 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은 바로 수련과 첫날 밤을 치르던 그 신방이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방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모양새를 보아하니 그날 이후로는 부정을 탄다 하여 사람도 들이지 않은 채 그때 그대로 둔 모습이었어요. 후, 이 방을 마주하니 참으로 머리가 더욱 복잡해지는군. 호권은 그날 밤 촛불에 일렁이는 빛을 잔뜩 머금었던 수련의 아리따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깔려있던 금침 위로 풀썩 누워버렸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금침에 들어놓은 자신의 등 뒤에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따가워!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 호건이 이부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곧이어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이 금침은 분명 3년 전 수련이 초야를 치르던 날 누워 있었던 바로 그 금침이었습니다. 헌데 그 속에는 날카로운 작은 바늘이 위를 향해 여러 개 꽂혀 있는 것이었어요. 제대로 누웠다면 분명 금침에 누워있을 신부의 엉덩이와 허리 부근을 찌르는 위치였습니다. 금침 안에 이런 바늘이라니 이것이 대체... 순간 호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지요. 설마! 호건은 3년 전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모두 빼내고 그날 신방의 이부자리를 마련했던 친모를 찾아갔지요. 친모의 방으로 들이닥친 호건은 서슬퍼런 목소리로 다그쳐 물었습니다. 묻는 말에 바른 대로 답하지 않으면 내 자네를 엄히 다스릴 것이네. 금침 밑에 깔려있던 이 바늘들 대체 누가 시켜서 한 짓인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친모는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지만 이미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호건은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시게! 자네가 아니면 누가 초야를 치를 금침방에 들어와 이런 관계를 꾸밀 수가 있다는 말인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자네를 엄벌에 처할 것이야. 분노에 가득 찬 호건의 형용한 기세에 결국 친모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시켰습니다요. 친모가 울먹이며 겨우 입을 열었고 호건은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는 기분으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 즉 판서 부인이자 자신의 어미가 바늘을 금침 요 속에 넣으라고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런 잘못도 없던 수련은 초야를 치르던 그때 그저 금침 위에 누웠다가 바늘이 자신의 몸을 찔러 그것이 아팠기에 허리를 들썩였던 것뿐 요 분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자신은 눕자마자 고통에 소리 질렀으나 수련은 그 아픔마저도 초야를 치르는 중 경거망동으로 보일까봐 그조차 입 밖에 내지 않고 꾹 참았던 것이라 생각하니 호건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런 것도 모르고 이 집안에서 수련을 내쫓다니.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흩뿌리던 수련이 대문을 나서며 돌아보던 마지막 그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호건은 그 길로 홍 판서에게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홍 판서는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지요. 자신의 부인이 결백한 며느리이자 중마고우의 딸에게 그런 끔찍한 계략을 꾸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 판서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하인을 불러 제 부인을 데려오라 명했고
잠시 뒤 떨리는 걸음으로 안방마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 무슨 일로 이리 급하게 찾으신 겁니까? 판서 부인은 영문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녕 이러고도 반가의 안주인이란 말이시오. 어찌 갓 시집을 온 며느리에게 그런 참담하고도 몹쓸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오. 홍 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부인을 질책했어요. 판서 부인은 그제야 모든 것이 들통났음을 깨달았지요. 대감, 저는 그저 이 집안을 위해 그리한 것뿐입니다. 판서 부인은 변명하려 했지만 홍 판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듣기 싫소. 아무리 생각하여도 당신의 죄는 도대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부인이었지만 의와 예를 무엇보다도 중히 생각하던 홍 판서는 자신의 부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녀를 집안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홍 판서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진들 신뢰를 잃어버린 홍 판서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결국 판서 부인은 수련에게 행했던 악행을 고스란히 돌려받아 그렇게 달랑 보따리 하나 싸들고는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호권은 곧바로 수련을 찾아 나섰어요.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내 마음에 걸렸던 바보 같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임을 알고 있었지요. 수소문 끝에 호건은 수련이 친정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3년 만에 다시 만난 수련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어찌? 그 수모를 겪고도 자신을 서방님이라 호칭하자 호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지요. 호건은 수련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죄스럽다는 듯 털썩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 같은 글러먹은 종자는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의 곁에 있을 자격조차도 없는 망종의 인간이었고요. 내가 잘못했어. 참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게다가 집안에서 내친 것까지 모두 잘못했습니다. 부디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시오. 호권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수련은 그런 호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방님,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서방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저를 내치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언젠가는 서방님께서 저희 본심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있었사옵니다. 수련은 호건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호건은 그런 수련을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참으로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2번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겠소. 두 사람은 뜨거운 눈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결합한 호건과 수련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부부의 연을 굳건히 맺었지요. 호건은 자신이 수련에게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고을의 모든 아녀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수련에게 지극정성을 쏟았습니다. 홍 판서 역시도 쫓겨난 부인을 대신하여 며느리 수련에게 용서를 구했고 또한 며느리를 극진히 아끼며 이후 대를 이을 자식들까지 얻어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